그럼 네네. 당분간은 오르긴 오른다. 오른다. 근데 굉장히 불안한 건 뭐냐면은 네. 이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올라도 돼? 이런 상황이 계속 갈 거예요. 거의 어마어마한 과열 국면이죠. 네. 그 그래프 같은 걸 보는 게 제일 편하신데 네. 뭐 주식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기술적 분석 뭐죠 네. 쭉 하는데 사실 과거에는 이만큼 올랐다. 네. 80년대 말. 네. 그러다가 이제 2007년에 한 요만큼 올랐다 그러면 네. 지금 한 이만큼 오르는 거예요. 아. 과거보다는 훨씬 안 올랐지만 80년대 말보다는 2007년보다는 훨씬 오른 상태이고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자산이라는 게 그 80년대, 70년대 기록은 없지만 70년대는 그때 오르는 폭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 공급 부족이었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상대적 공급 부족에 가깝습니다. 아. 좋은 집이 없어서 오르는 거거든요. 네네. 이건 언제든지 가격 조정을 심하게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공급 충격이라는 게 하나가 그건 분명히 보이는 겁니다. 앞으로 몇 년 내에 공급 충격이 오겠구나. 네. 오겠구나. 그건 당장 보이는 건데 당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수요 충격이라는 거는 뭐 금리 인상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금리 인상 그렇게 급격히 못 할 겁니다. 네네. 집값 낮추기 위해서 금리 올린다. 이거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정책이고. 네.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지금 요즘 주식이 불안불안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충격이 오면은 이제 그것들이 일파만파 수요 감소로 연결되거나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조정받아도 아무 할 말이 없는. 네. 근데 또 한 20년, 30년 지나고 보면 또 올라가 있겠지만은. 네. 근데 올라간다는 게 여러분들 착각하시는 게 내가 지금 이걸 갖고 있으면은 20년 지나면 이게 최고가가 되겠다 이런 생각하세요.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전에 강남의 최고 아파트, 15년 전에, 20년 전에일까요? 네네. 최고 아파트는 뭐 반포 자이 아파트였을 거예요. 아, 네네. 지금 반포 자이 아파트 얘기한 사람 없죠. 아, 그죠, 그죠. 아크로리버 뭐 이런 얘기. 네네네. 그리고 또 그 10년 전에는 뭐였습니까? 타워 팰리스 얘기하고. 아, 그죠. 대장은 계속 바뀌어요. 네. 근데 가지고 있는 게 계속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최고가는 대장들이 갱신하는 거예요. 아, 그죠. 내 아파트가 평당 1억이 한다. 이거는 이제 좀. 그 자기가 네네. 평당 2천에 샀으면은 네. 최고가가 1억 같다. 그러면 5, 2천 가면 그게 최고점이에요. 굳이 큰 아파트가 1억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대장은 계속 바뀌면서 최고가는 갱신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집은 속도는 좀 떨어질 거다. 그런 네. 것들도 염두에 둬야 되죠. 맞네요. 그럼 반포자이. 옛날에는 최고라 했습니다. 네네네. 뭐 수천, 4천 세대인가요? 뭐 네, 있고. 맞죠. 그 반포자이도 비싸던데. 아, 그래도 반포자이가 지금 최고 비싼 그룹에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네. 약간 뭐 최고 그룹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약간 밑에 그룹이라고 볼 수도 네네. 있고 그렇죠. 아,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내가 무주택자예요. 네. 지금 유주택을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무주택을 유지하는 게 나을까요? 그 지금 사면은 좀 물릴 생각은 하셔야 될 거예요. 많이 물리면 한 20, 30% 정도까지. 네. 근데 지나고 보면 또 올라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마음고생이 싫잖아요, 보통.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특히 이제 젊은 사람이 자금력이 없고 그러면은 좀 참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참는 게 뭐냐면 좀 곧 물약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지금 문제는 이만큼 올라갔는데 네. 여기서 꺾일 거냐 아니면 좀 더 올라가서 꺾일 거냐 네. 이 차이예요. 꺾이면 분명히 옵니다. 조정은 분명히 이 합니다. 200만 호를 부으면은 무조건 조정 옵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더 올라가서 조정 받아도 이제 지금하고 똑같을지 네. 아니면 더 꺾일지 이건 네. 정확히 모르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때까지 기다리는 게 오히려 낫고 근데 국가가 보장하는 로또는 언제든지 해야 됩니다. 국가가 보장하는 로또가 이제 네. 청약. 청약. 청약은 뭐 주비 3기 신도시도 그렇고 서울 시내 일반 청약 같은 거. 네네. 이건 사실 뭐 연끌을 다른 빌라 사고 이런 연끌보다는 네. 그쪽에다가 뭐 제가 젊은이 같으면 사채까지 끌었을 거야 아마. 청약. 예를 들어서 개포 이런 거 생겼다. 네. 일반 청약. 그죠. 뭐 차액이 5억, 10억, 15억까지 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들어가서 물려도 괜찮아요. 어차피 물린다 해도 뭐 15억 벌 거로 생각했는데 10억밖에 못 벌었는데 이렇게 될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청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네. 그리고 장기간 참는 게 고통스럽거든요, 사실은. 네. 그게 좀 힘들면은 지금은 좀 지켜보고 그런데 나는 그냥 장기간 참을 수도 있고 네. 매년 쫓겨다니는 게 싫어. 뭐 그러면 또 이제 그걸 할 수는 없죠. 네. 그분들은 사는 게 맞고. 근데 한 가지 포인트는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 내년이 됐을 때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람들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청구권 한번 다 끝나잖아요. 한 여름 되면 다 끝나면은 지금 벌써 뭐 2중 가격, 3중 가격, 4중 가격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5억 전세에 들어가 있는데 네. 지금 계약갱신하는 건 7, 8억.
뭐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내년 계약갱신 됐을 때는 가격이 어떻게 돼 있을까? 더 올라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가격을 밀어 올리는 거예요. 어차피 난 내년에 계약갱신하면 못 들어가. 네. 그럼 지금이라도 사야 돼요. 그렇죠. 신규 상승분에다가 인력 보태면은 집을 살 수 있어요, 지금은. 네. 근데 이제 내년에 이거 뭐 인력 더 올라가면은 그나마 집도 없고 전세 보증금도 없고 그런 상황 때문에 밀어 올라붙이는데 네. 내년까지는 상승하지만은 내년 막상 이제 한 2년 텀이 한번 지났을 때 네. 어디만큼 상승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또 확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전세가율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가겠네요. 전세가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계속 오를 겁니다. 전세를 계속 없애는 정책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전세가 이제 뭐 전세 수요는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항상. 네. 항상 많습니다. 네네. 우리가 주거 실태 조사를 해서 매년 한 2만 가구 정도를 조사를 하거든요. 어떻게 사세요? 뭐 이렇게 다 물어보는데 왜 지금 당신 소득 중에 얼마 정도 주거비를 쓰세요? 이런 걸 물어봅니다. 네네. 근데 전세 사는 사람들은 대강 자기 소득이 10% 정도를 써요. 근데 재밌는 거는 자기 집 사는 사람이 13, 14, 15%습니다. 전세가 더 싸네요. 훨씬 쌉니다. 내 집 가는 것보다. 세금도 안 내고 네. 은행 부담 비는 것도 상대적으로 적고 네네네. 이게 제일 비싼 게 월세예요. 월세는 25%.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 전세가 자꾸 사라진다는 게 네. 매매로 사라지는 건 그나마 괜찮아요. 주거 안정성도 있고 월세로 사라진다는 거는 자기 소득이 한 10% 쓰는 사람이 네. 25% 두 배가 된다는 두 배 이상이 오른다는 예.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주거 비용이 굉장히 올라간다. 근데 그렇죠. 전세를 왜 없애려 그러는 거예요? 국가에서도 전세를 없애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전세를 저는 의도적으로 없애는 국가에서는 전세도 이제 그 전세가 이제 서민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정부에서 정책을 하나하나 하는 것마다 네. 의도치 않게 전세 물량을 주는 정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하다못해 임대사업자한테 최근에 이제 뭐 보험 가입해라 막 이런 걸 했어요. 네. 그럼 보험금이 전세 보증금에 달려 있거든요. 임대 보증금. 네. 보증금 낮추는 방법이 월세로 돌리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그 5천만 원, 서울 같은 경우는 소액 임차 보증금이 이제 5천만 원인데 그거 아래로 보증금 하고 바꾸고 월세 받으면 안 들어도 된다. 안 들어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그 보증금이 큰 전세 같은 게 사라지고 월세화로 계속 가는 것들이죠. 그리고 임대차법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뭐 대놓고 사람들이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는 물량이 줄어든다고 나와요. 결국은 공급 물량이 줄어든다.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임대차법이? 경제학 개론부터 나와 임대차법. 거기 이제 맨큐기 경제학 책 보면은 최근에 빠진 줄 알고 다시 보니까 맨큐기 경제학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도시를 파괴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폭격이고 두 번째로 효율적인 게 임대주택 정책 만드는 거다. 임대료 상한제. 임대료 상한제 하면은 맨큐기 경제학 책은 한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해요. 하나는 공급 부족. 두 번째는 품질 저하. 결국은 가격이 더 올라가고 서민들이 더 어려진다가 결론이고. 그 설리번이라는 사람이 도시경제학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은 더 많은 문제점들이 나열돼 있어요. 이것 외에 뭐 블랙마켓에서 뒷돈 거래하고 우리 홍남기 부총리님도 뒷돈으로 주고 뭐 하고 그다음에 뭐 관리비를 이상하게 만들어서 하는 것들도 있고 그 키머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열세대금. 열세대금 열세를 주고받을 때 돈을 주고받아야 돼요. 우리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열세대금. 저 전세 끝나서 나갈 때 나가는 분한테 아유 고맙습니다. 그러고 뒷돈 줘야 되고. 이사비. 이사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사비가 수천만 원에서 억까지 가는 건 좀 과한 거고. 뭐 그런 것들은 거의 교과서들의 도시경제학이나 그 일반 경제학 개론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전세가 줄어드니까 전세가율이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갭 투자하기 또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투자하고. 사실 이론적으로는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아야 된다라고 보통 학계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전세가 매매보다 높아야 된다. 당연히 그렇죠. 매매는 세금도 내고 다 하는데 이 사람은 세금도 안 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격 떨어지는 거에 대한 리스크도 없고 한 가지 리스크는 가격이 올라가면 이 사람은 뭐 기회비용이 좀 올라가는 거 빼고는 다 괜찮죠. 다 괜찮으셨어요. 전세가 올라가는 거 빼고 다 괜찮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세 혜택을 굉장히 많이 본 게 전 세계적으로 전세를 한 나라가 거의 없거든요. 파라과이 정도가 있는데 코로나 때 전 세계적으로 한 정책이 뭐냐 세입자 보호였습니다. 세입자 보호. 월세를 나라에서 1년 동안 거의 뭐 대주든가 안 받아도 못 나가게 하든가 못 받아도 못 나가게 하든가. 근데 우리는 그거 안 했잖아요.
안 했죠. 국민들 상당수가 전세 사니까 코로나 때문에 소득이 줄거나 끊겨도 네. 전세는 그냥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전세 대출 없앴죠. 그렇죠. 그런 그 주택 문제 때문에 네, 그런 그렇죠. 거죠. 저희는 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사실 이거 뭐 네. 코로나에 우리 주거 안정이 선진국보다 훨씬 안정적인 거는 네. 전세 혜택이었습니다. 그러네요. 전세가가 만약에 그냥 아파트 가격이 그대로 멈춰 있으면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아야겠네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세금도 안 내고. 그렇죠.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그리고 뭐 고장나도 집주인이 고쳐주고. 예. 그래서 전세가 다른 나라 없구나. 그 전세가 좋은 제도네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데 이제 그걸 비판하는 측에서는 이게 있습니다. 네. 전세를 주는 사람 왜 주느냐. 네. 자기가 돈 밑지면서 주는 거 아니에요? 네. 전세를 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집값이 올라가는 거에 배팅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돈을 거의 안 들이고 집을 2채, 3채, 4채를 사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만약 주택이 많이 공급돼서 집값이 떨어졌으면은 네. 이런 얘기가 안 나올 텐데 네네. 꼭 결과론적으로 누군가 돈을 벌잖아요. 네. 벌면 그놈은 나쁜 놈 이렇게 우리 사회가 떨어졌으면 그 사람은 다 경매로 넘어가고. 그리고 네. 오히려 착한 임대에 내서 아마 표창장을 줄 거예요. 네. 떨어졌는데 20채를 갖고 있으면서 임대를 하고 있는 분이니까. 네, 네, 네. 근데 결과적으로 집값이 망청 오르고 나니까 저 나쁜 사람. 네. 사실 우리가 2010년 전후에 네. 미분양 막 터지고 난리 났었어요. 네, 네. 수도권에 그 당시 제 기억에 그때 도금 순위, 뭐 요즘 시국 능력 평가 순위, 네네. 52업체 중에 한 절반 정도가 법정 관리에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제 아는 분 하나가 안산하고 이쪽에 아파트를 한 4개를 샀어요. 미분양. 네. 사서 이제 뭐 월세 이렇게 조금씩 받고 있는데 네. 집값이 한 5, 6년 계속 떨어지더래요. 네. 그때는 아마 착한 임대인 표창장 줬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그분이 네. 임대사업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에 나쁜 놈으로 몰려가지고 참 세상이 희한하죠. 네. 돈 벌면 나쁜 사람이고 돈 잃으면 착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분의 항변은 있습니다. 내가 집값 올려달라고 한 적이 있냐. 떨어질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오르니까 이 난리냐. 네. 당신들이 집 안 짓고 뭐 안에서 올라간 거 아니냐. 정책을 잘못해서. 그렇죠. 근데 왜 내가 죄인 취급을 받아야 되냐. 그런 항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죄도 없고 뭐 잘한 것도 없고 그냥 선택을 한 건데. 그렇죠. 그게 되게 지금 되게 감정적으로 맞습니다. 되게 됐죠. 네.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그 어쨌거나 내가 전세 사는 것도 내 선택이고 뭐 집 사는 것도 내 선택이겠네요. 근데 네. 보통 이제 젊은 사람들이 네. 전세를 사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전세가 가장 유리하다. 강제적 저축 기능이 있잖아요. 네, 전세 돈 빼가지고 뭐 술 먹으러 가고 이건 못하죠. 못하죠.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도 네. 뭐 전세 보증금 마련한다. 그러면 자기 자식들한테 돈을 좀 줄 수 있지만은 네, 네. 뭐 사업한다 이러면 안 주잖아요. 그렇죠. 강제 저축 기능이 있거든요. 네. 그래 이 목돈이 있어야지 여기에다가 이제 자기가 또 저축한 걸 더해서 네. 나중에 큰 집으로 자가든가 자기 집으로 자가든가 그게 가능해지거든요. 지금같이 좀 이렇게 위든 아래든 변동성 위로는 얼마 안 남았고 아래 변동성이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에서는 그렇죠. 전세가 낫겠네요. 전세가 저는 근데 전세가 없으니까요. 할 수 있으면. 그렇죠. 할 수 있으면. 워낙 전세가 네. 지금 많이 올라가지고 제가 살던 동네도 지금 옛날에 제가 한 7년 전에 들어갔다가 네네. 작년에 쫓겨나서 이제 다른 전세로 왔는데 네네. 저 집 하나 있긴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 집이 옛날 처음 들어갈 때 4억이었거든요. 지금은 전세가 한 10억이 넘습니다. 한 6년 사이. 그러니까 저마저도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데 네. 일반 국민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세. 그러니까 이번에 대출까지 끌어놨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전세를 구할 수 있으면 구하는 게 제일 베스트고. 네, 맞습니다. 지금 무리해서 사기에는 너무 많이 올랐고. 예. 지금 약간 상승장 끝물인 거죠. 거의 끝물이죠. 옛날 우스갯소리로 네. 뭐 정권에 객장이 그럴 때 네네. 애기 울음소리 나면은 뭐 끝판이다 말했잖아요. 이제 우리 부동산 쪽은 그런 게 있습니다. 신혼부부들이 모델하우스에 오면 끝판이다 그래요. 이게 이제 좀 뭔가 부동산도 알고 하면 이제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중년쯤 돼야지 부동산을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혼부부가 손잡고 와서 호호호 그러면서 지나다니면 야 이거는 저 친구들까지 관심 가지시는 게 이제 끝물이구나. 옛날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사실 뭐 그렇게까지 될 것 같지는 않고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학습이 돼 있어가지고 뭐 그만큼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뭐 옛날 그 명언을
한번 네. 기억할 필요는 있고요. 그 상승된 건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가끔씩 뭐 일반 업계에 계신 분들은 돈 풀렸으니까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네네. 제가 그때 미국에 한번 갔다 토론회에서 어떤 디벨로퍼 할아버지인데 한 70대 후반 네. 그분이 자기 평생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하면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예.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한 2억짜리 주택에 뭐 자쿠지프를 넣고 네. 이태리 대리석을 깔고 뭐 저 독일산 오크 뭐 현관문을 달고 네네. 그러면서 3억이 되더래요. 실제 비용은 한 1,500, 2천만 원 더 들였는데 네네. 3억에 판대요. 네. 자 그런 게 오면 건물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부풀려지는 거죠. 계속 네네. 가격을 부풀리기 위한 수단으로 옵션 인테리어 같은 걸 바꾸는 건데 네. 얼마 전에 제가 개포에 새로 지은 아파트를 가봤는데 이태리 대리석이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불안해요. 그죠. 아니 아침밥 주고 아침밥도 주고 네. 대리석이 깔려 있더라고요. 보통 대리석은 네. 대리석을 깐다는 거는 대리석 비용이 얼마 안 들지만은 네. 이게 깔렸다 해서 뭐 시세보다 5천 1억 더 받거든요. 보통. 네. 그런 그분 말씀도 한번 새겨들을 만합니다. 네. 우리나라 그 주택가격수 전국 지수를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200만 원 입주하고 91년부터 확 떨어져요. 네. 그 다음에 IMF 때 확 떨어져요. 네. 200만 원 입주 때 떨어지고 안정적으로 움직이다가 IMF 때 확 떨어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사태 때 살짝 떨어져요. 그때 마이너스가 나타나요. 네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플러스입니다. 아 플러스였어요? 그때 우리나라 서울은 망가지고 있는데 네. 지방은 지역 혁신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네네네. 혁신 도시 아파트가 막 상승하는 거예요. 아하. 그게 참 특이합니다. 그때 2008년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20% 빠집니다. 네. 우리는 IMF 때 13% 빠졌거든요. 네네. 12, 3% 빠졌는데 미국은 20% 빠져요. 그럼 뭐 폭락이죠. 우린 그때 그렇죠. 플러스입니다. 그러다 2012년에 이제 지역 개발 효과가 거의 끝물이 되고 서울이 계속 수도권이 마이너스니까 네. 마이너스 0.1 정도 그릴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쫙 올라가고. 네. 근데 우리가 빠질 때를 보게 되면은 IMF 때는 이제 짧은 기간에 확 빠졌고요. 네. 1년 만에 뭐 가장 심한 투자재가 투기재라 그렇고 이제 투자재가 음아파트를 보시면 돼요. 네. 가격 변동률이 제일 큽니다. 음아파트가 그냥 예를 들어서 10억 하던 게 네. 갑자기 6억 5천으로 갑니다. 1년 만에. 1년 만에. 진짜 고통스럽겠네요. 고통스럽죠. 네. 그런 게 나올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음아파트는 한 6년간 빠집니다. 네. 근데 빠지는 게 빠지는 건지 비실비실 빠져요. 그 특이한 건 한 6년 가까이 빠진 게 네. 한 3분의 1이 빠져요. 계속 흘러내리면서 3분의 1까지 3분의 1 되니까 3분의 1이 빠지니까 이제 다시 탁 올라가고 네. IMF 때는 단기간에 쫙 올라가고 그때도 3분의 1이 빠졌고 3분의 1 빠지고. 그럼 이제 지금 우리가 과거 역사가 이제 100% 반복되는 건 아니지만 뭐 투자자의 마음이 대강 그렇게 쏠린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빠질 거냐. 지금은 불안불안하게 있다가 공급 쏠리면은 좀 쫙 빠질 거예요. 공급에 의한 충격은 금방 반응이 보통 일어납니다. 금방 반동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거에 200만 원 공급했을 때 200만 원을 지금 200만 원으로 상상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주택이 680만 채 있을 때였어요. 거의 3분의 1을 지은 거네요. 3분의 1 가까이 지었죠. 지금은 2,200만 채가 있어요. 한 10% 정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하고 지금은 충격은 다른데 그때 떨어진 거 확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떨어지긴 떨어질 텐데 떨어지고 나서 또 공급에 대한 효과는 빨리 올라간다 했잖아요. 좀 올라가는데 어디만큼 올라갈지 좀 지켜봐야 되고 추가 공급을 이제 지금 대선 주자들 야든 여든 간에 공급하겠다는 물량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수도권에 대략 한 1,000만 채 정도가 있는데 지금 이번 정부에서 밝힌 물량 210만 채. 지금부터 지을 물량이요. 그리고 어떤 대선 후보는 250만 채를 짓게 됐거든요. 둘이 합치면 거의 500만 채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 1,100만 채 정도 있거든요. 수도권에. 한 50%를 그냥 더 짓는다는. 앞으로 한 6, 7년 내에 나오면. 한 20%는 무조건 더 지어지겠네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게 지을지 안 지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계획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충격은 뭐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30% 정도 빠져도 그냥 반대로 얘기를 하면 갖고 계신 분 중에 그 정도 빠질 생각하고 있으면은 한번 해볼 만하고 야, 이거 예를 들어서 이제 연끌하신 분들은 5억짜리 중에 자기 돈 1억이고 남의 돈 4억일 거 아니에요. 30%를 못 버티죠. 못 버티죠. 갑자기 1억 자산가였다가 마이너스로
자기가 이제 네. 채무자로 변하니까 그쵸. 그걸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이 30% 이상 하락한 거를 내가 견딜 수 있으면 그래서 한 3분의 1 떨어지고 한 33%쯤 되겠죠. 네. 언제든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거를 견딜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면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저점에서도 지금부터 30% 하락해도 내가 살 수 있어 하면 그때 그렇죠. 싸더라도 예. 더 빠질 수 있어라는 생각이 드니까. 네, 그렇죠. 근데 30% 더 빠질 수 있어라고 생각해도 내가 살 수 있으면 사도 되고. 그렇죠. 아무리 비싸도 30% 빠져도 내가 살 수 있어라고 네. 생각하면 사도 된다는 네, 거죠. 대강 지금까지 역사는 대강 그래요. 30% 빠져도 못 살 것 같으면 안 사는 게 낫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사람의 심리라는 게 네.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요약이 되는데 저때 2011년 2016년 5년 4년 5년 때 네. 이때 강남 아파트들이 미분양 났을 때입니다. 네. GS 자에도 미분양 나고 강남에 있는 것들이. 네. 근데 제 아는 사람 하나는 그때 집이 한 1, 2억 빠졌었어요. 네. 계산 편하게 10억에서 한 1억, 2억 정도 빠졌다 네. 합시다. 근데 이때 이 사람은 9억쯤 오니까 팔았어. 그런데 1억 빠졌을 때 한 10억이 8억 됐을 때 제 네. 아는 사람은 더 많이 산 사람이 있어요. 추가로 2개 산 사람이 있었어요. 네.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이제 노후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게 됐고 네. 그러니까 이제 서울이라든가 아니면 강남이라든가 아니면 제주도라든가 이런 관광지 같은 네, 것들 네, 그런 네. 지역들은 변화폭이 워낙 큽니다. 넓뛰기 때문에 네. 본인이 감당할 수 없으면은 아예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럼 빠졌을 때를 좀 노려봐야겠네요. 빠졌을 때 노리면 좋은데 네. 지금은 빠지는 폭이 그만큼 크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 10% 빠지면 그때부터 들어가면 20%만 더 그렇죠. 빠지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최악의 주식같이 상황이라도. 계속 분할 매수가 가능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방 하나만 사고 이게 안 되지. 하나 복사면 끝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빠지는 네. 거에 대한 하방 직성이 크다라고 보는 게 돈이 너무 많습니다. 시중에. 그 지금 건설사들 얘기인데 건설사들이 지금 바라는 거는 코로나 때문에 위기가 와서 네. 부도가 나고 그런 내가 살려고 준비를 했는데 네. 부도가 나는 회사가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 경제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한 50%는 거의 죽을 맛인데 50%는 돈이 너무 많이 그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토지 같은 게 좀 싼 게 있으면 사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네. 그 물건이 안 나온답니다. 근데 그 강남에서도 예를 들어 10% 빠지면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달려들 거예요. 네. 그래서 당분간은 하방 경직성은 꽤 크다. 네. 그렇게 보이죠.